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대손 충당금 회수하는 거 분계 한 번만 더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X1년도 자, 대손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대손이 발생했을 때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다면 공제를 받고 대손 처리를 했으면 우리는 대변에 외상 매출금 110만 원을 없애고 차변에 대손세액 공제라는 걸 죄송해요. 우리 대손세액 공제 안 했지? 죄송해요. 대손이 발생하면 죄송해요. 엉뚱한 소리 했어요. 이따 대손세액 공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자, 5만 원 헷갈렸어요. 자, 대손이 발생했을 때 차변에 외상 매출금을 없애고 그리고 차변에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권을 확인했는데 잔액이 60만 원만 있어요. 그럼 40만 원은 모자라니까 우리는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이니까 차변에 대손 상각비다 이렇게 처리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대손금을 회수하는데 자, X1년도에 대손금을 회수한다. X1년도에 대손금 회수했다는 말은 단기 대손 발생분을 회수를 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올해 단기 대손 발생분을 회수하게 되면 대손 처리 회계를 취소할 거예요. 대손 처리했던 걸 취소하는 분계를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대손금을 회수했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회계상의 사건은 우리는 돈 받은 거다라는 이야기 제가 전에 많이 했었었죠. 차변에 100만 원 돈 받은 거를 쓰고 자, 대변에는 취소 처리한다라고 했죠. 취소 처리했다는 건 발생 시에 처리했던 이 차변의 분계 내용을 무조건 먼저 확인해야 돼요. 내가 대손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차변에 처리했는지를 봐서 이걸 그대로 가지고 대변으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대손 충당금과 대손 상각비를 섞어 썼다면 그대로 대손 충당금 60만 원 그리고 대손 상각비 40만 원 이렇게 그대로 취소 처리를 할 거고 만약에 대손 충당금으로만 처리했다면 대손 충당금을 취소했겠죠. 대손 상각비로만 했다면 대손 상각비로만 취소를 할 건데 자, 그런데 X2년도에 대손금을 회수를 한다면 자, 그럼 지금 이 경우는 전기나 혹은 전기 이전 대손 발생분을 회수하는 거죠. 그럼 전기나 전기 이전 대손 발생분을 회수하게 되면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를 해둘 거예요. 대손 충당금으로 그냥 처리해 둘 거예요. 왜냐하면 비용을 취소할 수가 없거든. 전기 거나 전기 이전 건데 비용을 취소할 수 없으니까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이 대손 충당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회수하는 문제가 나왔으면 먼저 파악할게 언제 발생분을 회수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차변에 돈 받은 거를 쓰고 대변에는 이것저것 볼 것 없이 대손 충당금이다라고 쓰는데 이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과거 대손 발생했을 때 어떤 채권이 대손 발생했는지를 문제에서 봐야 돼요. 그럼 문제에 외상매출금이다, 받을어음이다, 단기대여금이다 적혀 있을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이유는 얘 짝지를 그 채권의 짝지로 써라고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걸 확인을 해서 외상매출금 거면 외상매출금의 짝지, 받을어음이면 받을어음의 짝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냥 이거하고 상관없이 자, 우리가 받을어음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럼 이 받을어음의 문제가 나왔을 때에 부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부도라서 대손 처리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글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도 발생했다라고 나올 때가 있고 우리가 대손 처리하라라고 우리 바로 대손 처리한다라고 문제가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 발생했다고 바로 대손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도가 발생했다라고만 문제에 나와 있으면 우리는 차변에는 부도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대변에 받을 어음을 지워줄 거예요. 부도 발생이라고 말로 나오면 그럼 이때 잊지 말고 써줘야 되는 게 부도음과 수표에도 거래처를 써줘야 되죠. 근데 바로 대손 처리한다고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바로 대손 처리한다라고 나오면 우린 차변에 뭐 대손 충당금이 많으면 대손 충당금 받을 어음 거 쓰고 대변에 받을 어음 얼마다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나왔을 때 한국말을 잘 봐야 돼요. 대손 처리하라는 건지 지금 오늘은 그냥 부도 발생했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부도 발생했다고 말한 거는 이렇게 처리했다가 우리가 이제 영원히 못 받는 채권 일부분이 확정이 되면 그때는 부도음과 수표에 대손 충당금을 끌어 쓰거나 아니면 얘가 매출 채권하고 연결되어 있던 거면 대손 상각비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나왔을 때 한국말을 정확하게 잘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62페이지에 비유동 자산으로 갑시다. 자, 비유동 자산에서 첫 번째 투자 자산이 적혀 있는데 자, 이 투자 자산은 우리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걸로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제 유가증권을 여기 있는 거하고 같이 봤었어요. 그래서 유가증권을 우리 제조업에서 보유하는 건 영업 활동으로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을 할 거고 또 이 투자 자산에서 여기 책에는 안 적혀 있지만 우리가 사용한 계정 과목이 어제 봤던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이 특정 현금과 예금 그것도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개 더 알아야 될 계정 과목이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죠. 자, 투자 부동산은 우리가 토지나 건물을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라는 의사 표시가 없으면 우리는 이걸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쓸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건물이나 땅을 다 부동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를 투자 부동산이라고 할 건데 자, 얘도 뭐 투자 자산이라는 거지 분류가 영업 활동에 안 쓴다는 거지 나의 자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원가에 포함해서 장부에 써둘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장기 투자 목적 토지를 구입하면서 취득세 100만 원을 현금 납부하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항상 우리 분개할 땐 대변에 현금 나갔다라는 거 알면 100만 원 나갔다라고 쓰겠죠. 그리고 차변에 이 취득세를 뭐라고 할 거냐?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토지 구입한 거면 투자 부동산이죠. 그럼 얘는 투자 부동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될 거니까 차변에 투자 부동산이다 100만 원 이렇게 처리해 둘 거란 이야기예요. 모든 자산은 다 똑같은 방식이죠. 그죠? 만약에 얘가 영업활동에 사용할 거였으면 토지라고 그냥 썼을 거잖아. 취득세든 뭐든. 그러니까 우리 자산은 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똑같은 방식. 자, 그리고 혹시 몰라서 개정 과목 하나를 보면 자, 우리 회사가 정기예금에 가입을 하는데 자, 100만 원 가입을 했다고 볼게요. 자, 첫 번째는 1년짜리, 두 번째는 2년짜리.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첫 번째는 정기예금 가입하면 대변에 100만 원, 정기예금 100만 원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두 번째는 2년이죠. 그러면 현금 100만 원이다라고 하고 이 정기예금은 당좌 자산이기 때문에 얘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개정 과목 만들어 둘 거예요. 장기성 예적금이나 예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만들어 둘 거예요. 전에 나왔던 거는 적자는 생략했더라고. 장기성 예금이다라는 개정 과목을 만들어 둘 거니까 그러면 2년이니까 투자 자산으로 분류해야 되겠죠. 그럼 이게 정기 예금이다라고 바로 그냥 쓰면 안 돼요. 얘는 당좌 자산 코드 번호인 100분대 초반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선택을 해야 돼요. 이 개정 과목은 기본 개정 과목이 아니라서 시험 때는 만들어 놓을 거니까 문제를 내면 그럼 여러분들이 저걸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혹시나 몰라서 개정 과목 하나만 생각하면서 본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유가증권은 어제 다 봤으니까 자, 오늘 이제 47페이지에 이제 비유동 자산 2 적혀 있는 곳에 유형 자산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 유형 자산은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내구성 있는 유형의 자산. 자, 이걸 우리 유형 자산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지금 그게 우리 교재 동그라미 1번에 유형 자산이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다. 두 번째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이다. 세 번째 장기적으로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 기업 실체에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자산이다.
이게 지금 이걸 줄여서 제가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유형자산도 우리가 취득 시점을 봐야 되는데, 자, 그럼 이 취득 시점은 이 자산의 본연의 목적을 도달할 수 있는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어제 재고자산은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니까 생산이나 판매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이고, 그럼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니까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 이게 유형자산의 취득 시점이 되는 거고, 그럼 이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가는 거는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할 거고, 자, 그럼 얘는 계정 과목을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사용하는 거고, 취득 시점 이후 지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용 처리하는 거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거,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이 두 개가 구분이 되죠. 자, 그럼 자,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걸 보면, 자, 당연히 첫 번째는 자산, 유형자산의 가액이 될 거고, 자, 우리의 기계장치인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공장으로 가져오는 운반비, 그리고 우리 보험료, 취득 시점 이전 거요, 그리고 하역비, 설치비, 시운전비, 이런 것들이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가 될 건데, 시운전 중 발생한 부산물 매각액은 취득 원가에서 거꾸로 차감하는 거죠. 우리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간 돈들은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데, 취득 시점 이전에 얘를 만들면서 뭔가를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상황이 바뀌게 되면 우리는 취득 원가에 이걸 포함하게 될 거예요. 아니, 죄송해요. 취득 원가에서 빼게 될 거예요. 자, 다음 토지의 취득 원가를 보면, 자, 얘는 당연히 토지 가격은 포함인데, 우리 기존 건물의 가격, 그리고 기존 건물 철거비, 그리고 당연히 취득세, 중개 수수료, 법무사 같은 법률 비용, 그리고 토지 정지 비용, 집안 평탄화 작업비, 이런 것들이 우리는 토지라고 다 처리를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럼
여기에도 기존 건물 설거 시 발생한 골자재 매각액은 취득 원가에서 차감할 거예요. 그래서 취득 원가에서 차감할 거라는 거예요. 시운전할 때에 아직 내가 원하는 물건이 안 나온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물건이 나오는 시점까지가 취득 시점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물건이 나왔는데도 그걸 팔면 돈을 받을 수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거 팔은 매각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 A라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계를 샀는데 A라는 제품이 나올지 아직 모르죠. 그럼 나올 때까지 들어간 돈은 다 취득원가에 포함을 하는데, 그때 나는 불량품이다라고 하면서 아직 취득 시점이 안 됐는데 그걸 팔 수도 있겠죠. 그럼 팔면 돈 받을 거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간 건데 거꾸로 받았으니까 취득 가격에서 차감한다. 얘도 똑같은 상황인 거죠. 우리 건물 골재 같은 거 팔죠. 구리 케이블, 철근 이런 거 팔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우리는 이제 부가가치세를 공부를 했으니까, 자, 기존 건물 철거라든지 중개 수수료라든지 법률 비용이라든지 법무사 사무소 같은데, 그리고 토지 정지 비용이라든지 집안 편탄화 작업하는 거, 얘네들을 우리 지금 토지라고 계정 과목 쓸 거라고 지금 쓰고 있죠. 그죠? 지금 얘네들을 우리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자산으로 처리하는 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는 업체들이 전부 다 과세 사업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세금 계산서를 받게 매입 매출 전표에 나오면 전부 다 불공제가 될 거예요.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그럼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라는 불공제 사유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법무사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받았다든지, 근데 봤더니 땅을 사는 거예요. 철거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돈을 지급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그것도 토지라고 처리할 거잖아요. 그럼 아래 분계는 전부 다 토지라고 처리할 거니까 그게 토지의 자본적 지출의 사례로 우리는 불공제 처리할 사유들이 될 거예요. 얘네들이. 자, 다음 위에 지우고 쓸게요. 지금 제가 4개를 쓴 거는, 이는 취득세 납부하는 자산들인데, 자, 이걸 할 때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이 발생을 해요.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이 발생을 하게 돼요.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지역개발 채권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의 손실액은 취득원가를 포함을 할 건데, 이 손실액이라는 게 우리는 액면가액과 그리고 공정가액의 차익이에요. 지금 이 둘의 차이만큼이 손해보게 되니까 이 돈도 우리는 취득원가에 포함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건물이면 건물, 차량 운반구면 차량 운반구. 왜냐면 우리는 무조건 액면가를 주고 사야 되는데 유가증권은 산다면 공정가액 인식할 거고 바로 팔면 그냥 차이 나는 금액만 손해 보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차익만큼은 자동차면 차량 운반구, 건물이면 건물, 뭐 배라 그러면 선박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외부에서 구입하면 이렇게 될 건데 지금까지 적었던 걸 전부 다 자가 건설한다면 자가 건설이라는 건 자가 제작이라는 표현으로 쓴다라고 표현을 자가 건설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때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해 두는데 이 건설 중인 자산들이 나중에 취득 원가를 전부 다 구성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건설 중인 자산이란 계정 과목도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계정 과목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 돈 들어갈 때마다 건설 중인 자산 처리해 둘 거거든. 근데 지금 이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건 지금 이 위에 적어 놓은 모든 것들이 다 있죠. 방금 위에 적었던 거 그걸 직접 우리가 도급을 줘서 만든다면 기계장치 시운전비도 전부 다 기계장치가 완전히 만들어질 때가 영업활동에 쓸 수 있을 때가 취득 시점이에요. 자가건설하면. 외부 구입하면 돈 줄 때마다 바로바로 즉시 인식하는 건데 자가건설하면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할 때가 취득 시점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뒀다가 취득 원가를 우리 건설 중인 자산을 반대쪽으로 보내면서 구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정 과목으로 표현할 땐 건설 중인 자산도 취득 원가를 구성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유형 자산의 이제 감가상각을 볼게요. 자, 감가상각이라는 건 영업 활동에 이 자산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비용화하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럼 지금 우리가 감가상각 방법을 보려고 하는 건 그럼 사실 합리적인 건 정확하게 모르겠죠. 우리가 도대체 우리 회사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1년에 얼마나 달는지를 어떻게 알아? 알 수는 없는데 자동차도 1년에 얼마나 달는지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이론상으로는 합리적으로 비용화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3요소가 감가상각 3요소는 취득원가 그리고 내용연수 그리고 잔존가액 이렇게 세 가지가 유형자산이래 죄송해요. 감가상각을 하는 3요소예요. 이 세 가지를 알아야지 상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앞에 책 가지고 감가상각 방법 5가지 자고 다 봤었죠? 자, 그하고 다 똑같은 방법이니까 자, 제가 그때 엮을 때에 이런 용어를 썼었어요. 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 원가의 잔존 가액을 뺀 걸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하고 유형자산에서 장부가액이란 얘는 미상각 잔액을 이야기하는데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준 금액이었죠. 유형자산에서 장부가액이라는 건, 유형자산은 우리는 취득원가를 손대지 않고 차감 계정을 달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1,000만 원에 산 게 100만 원이 달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100만 원을 바로 줄이지 않고 1,000만 원에 샀는데 100만 원 달았어요. 이렇게 말해줄 거고, 그럼 외부용자는 900만 원짜리네 라고 인지하도록 우리는 표현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용어들을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용어의 차이에서 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구해서 사용하는 상각 방법이 정해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이었고, 잔존가액을 뺀 감가상각 대상 금액으로 내용연수로 n분의 1, 내용연수 역순으로 안분하고 그냥 생산한 양에 비례적으로 삼각해 가버리고 그런 방식이었고, 자, 미삼각잔액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장부가액을 가지고 감가상각을 해가는 방식이 정률법과 이중체감법이었죠. 그죠? 그래서 시작할 때에 우리가 정률법이나 이중체감법은 잔존가액을 빼고 하면 안 되고, 얘네들은 마지막에 빼는 방식이었어요. 끝수조정이라는 걸 쓰면서 그런 방법 썼던 거 기억나시나요? 계속 정률법 해가다가 그때 전에 예를 들었을 때 마지막에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20만 원을 빼서 딱 금액 맞추는 방식, 그게 이 두 개였죠. 그래서 자, 우리 상각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저 기준점을 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실기적으로는 정해법, 정률법 이 두 개를 생각하면 되는데, 정해법은 내용 연수분의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고, 정률법은 미상각 잔액 곱하기 정률이에요. 그럼 얘는 방식이 엄청 간단하죠. 이 두 개가 우리가 사용할 실기에서 쓸 대표적인 방법은 이 두 개예요. 실기에서는. 이론에서는 어쩌다 한번 얘가 필요한데 쟤 몰라도 문제 풀 수 있는 문제도 절반 이상인 거고. 그럼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 감가상각은 얘는 올해 취득한다면 월할 상각할 거예요. 올해 취득한다면 1월 미만은 1월로 카운팅을 해서 6월 30일 날 사도 6월 달은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1월 미만은 1월로 본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올해 6월 30일 날 샀어요. 그럼 6월 30일 샀으면 월할 상각한다는 건 12분의 정해법이라면 7이라고 이런 식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6월 달을 포함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달과 마지막 달은 월할 상각이 일어나겠죠. 1월 1일 날 사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전에 제가 예를 들 때 계속 1월 1일 날 샀다고 했던 거예요. 1년치를 한 방에 하려고. 첫 달부터.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달 1월 1일 날 샀다고 안 나오는 경우가 이제 들어 있겠죠. 그러면 첫째 달은 우리는 이 방식을 갈 건데, 자, 정해법은 2000년도부터는 상관없어요. 뭐 똑같이 그냥 1년, 2년, 3년 다 똑같으니까 첫째와 마지막 해만 틀린데, 정률법 같은 경우는 좀 느낌이 다르게 나가겠죠. 정률로 빼고 나면 값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산출을 좀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계산하는 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제가 기억하자라고 했던 거 있어요.
1차년도 감가상각비와 2차년도 감가상각 누계액은 무조건 정률법이 제일 크고 연수학계법 같은 건 중간에 껴 있을 거고, 그리고 정예법이 가장 무조건 제일 작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예법이 제일 크고 정예법이 제일 작게 나올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건 모든 기간에 거쳐서 다 그렇다가 아니고 1차년도 감가상각비하고 2차년도 감가상각 누계액까지, 3차년도로 지금 누계액은 그래요. 누계액은 무조건 이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감가상각비가 2차, 3차로 나오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이걸 볼 거다. 그럼 이 방법들 중에서 안정성이 가장 높은 방법은 뭘까요? 또 갑자기 생뚱맞게 안정성이래. 안정성이 뭘 이야기하는 거죠? 보수주의. 어제 재고자산 하면서 보수주의 이야기했었죠. 그 보수주의의 가장 적합한 방법, 한번 더 안정성이 높은 방법은 어떤 방법이죠? 얘죠. 얘가 안정성이 가장 높은 방법. 왜냐하면 비용을 가장 많이 하니까. 그럼 얘가 정예법이 안정성이 가장 낮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69페이지로 가서 자, 처분하는 거 볼게요. 예를 들어서 취득을 100만 원에 하고,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60만 원인 우리 차량을 50만 원에 처분을 했어요. 자,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자, 얘 장부 가격이 얼마인 자동차죠? 장부 가격은 40만 원짜리죠. 40만 원짜리 차를 50만 원에 팔았네. 그러면 10만 원 이익이다라고 생각해야 되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분개를 해볼게요. 자, 제가 분개를 하면 이제 고정자산, 유형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대변에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쓰고, 그리고 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쓰라 그랬죠. 이걸 첫 번째로 메인 매출 전표에 쓰고, 얘가 1번. 자, 다음 차변에 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이고, 자, 얘는 얘의 다음 번호 차변에다가 쓰고, 오늘 전표 입력 같은 얘부터 쓰면 얘가 코드 번호가 208번이 보일 거니까 그럼 바로 차변에 다음 번호 쓰면 되는 편리함이 있었죠. 그리고 60만 원이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처분한 돈을 받는 거다. 그럼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또 생각할게. 일반 전표라면
여기에서 50만 원을 받는 거고, 메인 매출 전표라면 내가 이걸 팔 때에 11번이든 17번이든 22번이든 뭐 어떻게 팔겠죠? 세금 계산서 발행했던, 카드로 받던, 현금 영수증 해줬던, 내가 판매한 금액의 10%를 받을 거죠. 그래서 50만 원의 부가가치세 5만 원이 나올 거라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가가치세 제도는 내가 판매한 금액의 10%를 받는 거죠. 그럼 내가 50만 원에 팔았으니까 그게 10%의 증빙들을 주고받는 거잖아. 그럼 이 5만 원은 내가 받아서 줘야 되는 거니까 내 돈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금이라서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5만 원이 생기는 거고, 이것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얘 없었으면 50만 원 받을 거, 얘 때문에 5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차변 대변에 5만 원씩 늘어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때문에 차변에 5만 원 더 받고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만 늘어나는 분계가 메인 매출 전표예요. 이렇게 보면 별 차이가 없죠. 그럼 결론은 똑같은 거잖아요.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10만 원이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 고정자산이 계속 세법단인데, 자, 메인 매출 전표에서 유형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제가 계속 일반 전표인 것처럼 얘 얼마짜리냐, 그리고 얘 지금 장부가액이 얼마인데 얼마에 팔았냐, 이익이다 손해다라고 보는 이유가, 결론은 부가가치세가 있던 없던 똑같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부는 우리는 아래인 일반 전표잖아요. 일반 전표니까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를 써보면 50만 원에 5만 원이다라고 쓰면 대변에 제품 매출 50만 원 적혀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서 수정할 때부터 고민이 많아져요. 수정할 때부터. 그럼 그때 첫 번째에 얘 취득원가의 유형자산 계정 과목의 취득원가로 제품 매출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작업을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 바로 차변에 이 계정 과목에 차감 계정 써서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 써주고, 돈 받을 때는 우리 처분한 금액과 부가가치세까지 같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잊지 말고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이 분계는 이야기할 때마다 말하는데 얘가 연습하는데 잘 안 되죠. 그러면 다른 거라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3점 틀리고 갈 거다라고 결정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자주 나오는 거니까. 지금은 아직 우리가 그런 결정할 때가 아니니까 되도록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순서로 하다 보면 나중에 원리가 이해가면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써도 돼요. 교육감은 딱 나오면 되니까. 근데 아직 그 전까지는 잘 안 되시면 제가 이 순서를 지켜가면서 하자라고 한 거예요. 자, 다음 4번에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 적혀 있죠. 자,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에서 수익적 지출은 키워드가 현상 유지, 원상 회복, 우리 능률 유지 이런 걸 위해서 쓰는 거였죠. 자, 우리도 문제 풀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에 대한 것도 느껴야 되는 게 있던 거를 우리 회계 기초 문제에서도 봤죠. 그렇기 때문에 자, 수익적 지출을 처리한다는 것, 전액 비용 처리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바로 지출 즉시. 그럼 그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은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를 쓸 거예요.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 자, 그럼 이제 자본적 지출은 우리 키워드가 내용 연수가 증가하거나 가치의 현저한 증가가 있거나 용도 변경, 증축, 개축, 증설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럼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거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출했을 때의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자산으로 처리한 후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화를 할 거라는 건데,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차를 사는데 얘가 1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샀어요. 자, 이걸 5년간 정액법으로 잔존 가액이 없도록 상각을 했다라고 볼게요. 그럼 X1년도에 1월 1일 날 취득을 하면 차변에 차량 운반구 100만 원, 대변에 연금 1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럼 X1년도 12월 31일 날 차변에 감가상각비 20만 원, 대변에 차량 운반구에 감가상각 누계액 20만 원이다라고 처리를 할 거고, 또 X2년도 12월 31일에도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X3년도 1월 1일 날 이때 자본적 지출이 발생해요. 내용 연수가 증가하는 엔진 교체 비용이 60만 원 들어갔다라고 볼게요. 그럼 이 내용 연수가 이제 엔진 교체를 하게 되면 앞으로 다시 5년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5년간. 자, 그럼 이때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으니까 차변에 차량 운반구 60만 원, 대변에 현금 6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하겠죠. 그럼 X3년도 12월 31일 날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가 될 거냐라고 보면, 자, 이걸 지금 자본적 지출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장부가액이 얼마였죠? 60만 원이었죠. 두 번 20만 원씩 깎았으니까. 그러면 60만 원짜리였는데 지금 60만 원 더 들어갔으니까 이제 120만 원짜리가 되겠죠. 왜냐면 얘 160인데 40 달았다고 될 거잖아. 합쳐져서. 내 장부에. 이해가시죠? 내 장부에 얘 그대로 있고 얘 둘이 합쳐져 있을 거잖아요. 그럼 160인데 40 달았다고 돼 있겠죠. 근데 얘 지금 120인데 얘를 몇 년간 쓸 수 있죠? 이제 다시 이때부터 5년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24만 원씩 5번 가겠다고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24만 원으로 상각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감가상각하고 자본적 지출이 들어가면 이 자본적 지출을 다시 포함시켜서 다시 변경된 사항으로 우리 상각비를 비용화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서, 그럼 이 60만 원은 결국은 비용화 될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감가상각으로 비용화 시킬 거라는 거고, 우리가 문제 어렵게 나올 때 이런 시험에서 얘 물어볼 거예요. 실기에서는 물어보진 않고 이론인데 우리 자본적 지출의 개념을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 건설 중인 자산은 잘 아니까 보시고 좀 쉬었다가 이제 정부 보조금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